병원 대기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쬐다. 정혜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오른손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68년을 살아오며 이 손으로 하지 못한 일이 없었다. 대패질, 못질, 톱질. 거친 나무를 부드러운 가구로 빚어내던 마법 같은 손이었다. 정혜수 환자분. 간호사의 부름에 일어서며 혜수는 작은 신음을 삼켰다. 관절염이 악화되어 이제는 연필 하나 제대로 잡기 힘들 지경이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늦으면 손목을 완전히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7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700만 원. 혜수의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평생 성실히 일해왔지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모은 돈이라곤 없었다. 퇴직금도 이미 민호의 전셋집 보증금으로 들어간 지 오래다. 대기실로 돌아온 혜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고 나이든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다. 문득 자신이 오래된 공구처럼 쓸모없어져 버려진 기분이 들었다. 휴대폰을 꺼내 민호의 번호를 찾았다. 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다. 며느리 지연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제법 돈을 벌고 있다고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혜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한겨울처럼 을씨년스러웠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손이 이제는 자신조차 구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그래도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희망은 역시 가족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바쁨 때문인지 차갑게 들렸다. 혜수는 용기를 내어 수술 이야기를 꺼냈다.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계획? 지연이 사업 확장하려고 하고 아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정말 여유가 없어요. 혜수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다. 계획이라는 단어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그래, 알겠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혜수는 빈 집안을 바라봤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5년간 혼자 살아온 이 집은 오늘따라 더욱 썰렁했다. 벽에 걸린 민호의 대학교 졸업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새 목공소에서 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후 우연히 민호 가족을 보게 되었다. 혜수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급 한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익숙한 차가 눈에 띄었다. 잠시 후 민호 부부와 지연의 부모가 나왔다. 지연의 어머니 생일이라며 리조트까지 빌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리조트에서 생신 잔치할게요, 어머니. 얘야,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혜수는 건물 그늘에 몸을 숨겼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며느리 어머니 생일에는 수천만 원을 쓰면서 친아버지 수술비 700만 원은 계획이 있다며 거절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붕대로 감싼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다. 혈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혜수는 오른손을 들어 빛에 비춰봤다. 굳은 살로 거칠어진 손가락 사이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다. 이 손으로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줬던가.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었다. 정 선생님? 혜수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다. 잠시 기억을 더듬던 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상민아, 박상민 맞지?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상민은 반갑게 달려와 혜수의 손을 잡았다. 20년 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갈 곳 없던 상민을 혜수가 목공소로 데려와 기술을 가르쳤던 것이다. 당시 상민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다. 선생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혜수는 붕대 감은 손목을 슬쩍 보여줬다. 손목이 아파서 말이다. 너는 어쩐 일이고? 아버님, 건강검진 모시고 왔어요. 선생님, 손목 많이 아프세요? 혜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상민의 눈에는 스승의 초라한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선생님, 시간 되시면 잠깐 차나 한잔 하실까요? 병원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상민은 명함을 내밀었다. 삼민가구 대표이사 박상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와, 이제 사장님이 됐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손기술로 작은 가구 공방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이 50명쯤 돼요. 혜수는 감회에 젖어 상민을 바라봤다. 처음 왔을 때 깡마른 몸에 거친 손을 했던 소년이 이렇게 당당한 사업가로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치료비 때문에 고민 있으시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 상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길거리를 헤맬 뻔한 저를 거두어 주시고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까지 챙겨주셨잖아요. 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20년 전 작업장의 기억이 떠올랐다. 톱밥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상민에게 대패 쓰는 법을 가르치던 모습, 점심도 못 사온 상민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던 날들이 선명했다. 치료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상민아,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옛 제자에게서 진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상민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혜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사장 바뀌는 세상.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일주일 후 혜수는 상민의 도움으로 집에서 회복 중이었다. 손목에 깁스를 한 채 창가에 앉아 오래된 목공 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동네 이장이 급하게 찾아왔다. 혜수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 이장은 숨을 헐떡이며 신문을 펼쳐 보였다. 조선시대 목공의 전통 거리,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 있었다. 정부에서 이 거리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한대. 내 공방도 포함이야. 혜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의 허름한 목공소와 낡은 건물이 있는 이 거리가 하루아침에 전통 목공의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것이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전통기술 보존을 위해 거액을 투입해 이 일대를 개발한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난리가 났어. 내 땅값이 하루아침에 몇십 배로 뛰었다고 하더라. 혜수는 어리둥절했다. 40년간 살아온 이 낡은 공방이 갑자기 보물이 된 것이다. 저녁 무렵 부동산업자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다. 어르신 50억에 팔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60억까지 가능합니다. 혜수는 정신이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술비 700만 원 때문에 고민했던 자신이 억 단위 돈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민호가 아내와 함께 찾아온 것이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는 평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지연은 비싼 과일 바구니와 보약을 한 아름 들고 와서는 연신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왜 아픈 것도 말 안 하셨어요? 걱정됐잖아요. 수술은 잘 되셨어요? 혹시 병원비가? 혜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상민이 이미 다 처리해줬다는 말을 하려다 멈췄다. 이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모를 리 없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대로 모실게요. 여기 집도 너무 낡으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민호 부부의 갑작스러운 효심은 계속됐다. 그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비싼 음식을 사다 주며 온갖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혜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읽을 수 있었다. 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다가 문득 상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돈이 생기니 달라진 세상이 씁쓸하기만 했다. 아버지, 오늘도 컨디션이 어떠세요? 민호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혜수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 괜찮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도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요. 전화를 끊고 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이 거리에는 공사 차량들이 오가고 문화재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다. 자신의 낡은 공방도 곧 전통 목공의 전수관으로 세단장될 예정이었다. 오후에 상민이 찾아왔다. 그는 혜수의 회복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깁스를 푸는 날까지의 일정을 챙겨줬다. 선생님, 아드님이 요새 자주 오신다면서요? 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지. 그래도 가족이 챙겨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상민아. 혜수는 젊은 사업가의 눈을 바라봤다. 너는 참 순수하구나. 상민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혜수 곁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다음 날 저녁 민호 부부가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음식까지 주문해서 가져왔다.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몸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라. 혜수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식사 중에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혹시 이 집 처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그러게요, 아버지.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저희가 더 자주 뵐 수 있잖아요. 혜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 간절함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너무나 뻔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여기가 좋다. 하지만 아버지. 민호야. 혜수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렸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민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진짜 마음 말이야. 혜수는 일어나 공방 쪽으로 걸어갔다. 깁스를 한 손목이 불편했지만 오래된 작업대에 손을 대고 서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나무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향기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상민 같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배웠다. 민호 부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돌아갔다. 혜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다음 날 아침 상민이 일찍 찾아와 혜수와 함께 공방 앞에 섰다. 선생님, 여기서 새로 시작하실 생각이세요? 혜수는 붕대 감은 손목을 들어 나무를 어루만졌다. 그래. 손목이 나으면 다시 시작해보려고 한다. 너한테 배운 애들도 많고 전수할 것도 많으니까. 상민은 환하게 웃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봄바람이 불어와 나무 향기를 더욱 진하게 만들었다. 혜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진정한 정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